안녕하세요. 최진영 작가입니다.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챕터 5 나만의 작품 찾기를 읽겠습니다. 아무도 똑같은 강을 두 번 건너지는 못한다. 헤라클레이토스. 세계는 인간 내적 욕망의 외적 표명에 대해 철저히 중립적이다. 그러나 예술은 다르다. 예술의 반응은 너무나도 민감하다. 예술 창작만큼 반응이 절대적인 분야도 없다. 예술 작품은 아무리 세계가 주목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작품일지라도 우리가 그 작품에 담은 모든 것 또는 제거해낸 모든 것과의 완전한 조화 속에 울림을 일으킨다. 외부 세계는 우리의 행동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예술 작품에서는 오로지 반응만이 있을 뿐이다. 이 반응에서 놀라운 것은 그 솔직성에 있다. 자신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열의를 가지고 작업에 임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알 수 있다. 창작자가 게으르면 작품도 게을러지고 창작자가 열의를 잃으면 작품도 그러하며 창작자가 주저하면 작품도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바라보고 있다. 반면 창작자가 마음먹으면 작품은 불길처럼 타오른다. 이상적인 예술가, 즉 진정한 예술가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들이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들을 보충하고 조정하며 부양하는 욕망들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다. 아무런 난관도 모르고 작품을 진행하는 순진한 정열이 용기와 결합되면 그 난관들을 모두 감수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분별력 있는 정열이 되어갈 것이다. 완성된 작품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치밀한 구조와 내재적인 추상을 가진 음악이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신뢰가 된다. 정말 멋진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악보와 연주 사이에는 계속적인 긴장감이 흐른다. 즉, 이제 푸가가 협화음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더욱이 묘사하기 힘든 것은 작품 창작 중에 있는 예술가의 마음 상태다. 대부분 예술가는 완성 작품에 대한 설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나 준비해 놓고 있지만 작품을 창작하는 동안의 감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 그 대답은 도로시가 M 아줌마에게 오즈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것과 비슷하다. 초기의 아이디어와 완성된 작품 사이에는 빤히 건너 보이기는 하지만 백길은 찾을 수 없는 심해가 가로놓여 있다. 예술작품 창작에서 진정 특별한 순간은 개념이 현실로 전환되는 순간, 즉 강을 건너는 순간이다. 정확한 설명은 하기 힘들지만 그 순간은 작품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예술가가 안내자나 중개인의 역할만 하는 기적적인 상태로 이끌어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예술 문제에 관해서 감상자보다는 창작자가 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문제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예술의 범위 문제를 놓고 본다면 감상자들은 그렇게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예술작품 창작자들에게는 힘들다. 바흐의 미사곡 비단조를 듣는 감상자들은 말 그대로 황홀경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지만 작곡가로서는 아주 단순한 바로크 곡 하나도 작곡해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감상자로서 인디언들이 만든 약초다발에 감동받을 수는 있겠지만
20세기의 예술가로서 그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이다. 감상자의 영역은 창작자의 영역보다 훨씬 더 광대하다. 감상의 대상이 되는 예술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것이거나 수천 년의 것일 수 있지만 창작해낼 수 있는 예술은 예술가가 처한 시간과 장소의 테두리 안에 어쩔 수 없이 국한된다. 바로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 위에 말이다. 십자가의 상징과 천국에 대한 신앙 없이는 십자가 모형이나 웅장한 유럽 성당들의 첨탑이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특별한 사건이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대성당을 짓고 푸가를 작곡하도록 추동하는 것은 단지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편협한 신조가 이 순간 우리를 추동한다. 중요한 예술 작품들은 창작자를 둘러싼 역사 속으로 직접 편입된다. 간단히 말해서 역사 속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술 작품에서 받는 감동으로부터는 작품 창작 방법에 대해 별로 배울 것이 없다. 예술 창조는 우리가 속한 바로 그곳에 귀속되지만 그저 감상자로서 예술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곳으로의 충실한 안내자가 되어주지 못한다. 감상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빌붙일 수 있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힘을 쉽게 경험하며 바로 그 경험으로 우리의 자신의 작품에 그 힘을 되살려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더욱이 위험하게는 자신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작품에 나타난 기교와 주제, 상징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는 곧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힘을 빌리는 행위이다. 그러한 욕망의 원천을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개인사를 돌이켜보면 감동적인 작품에 심취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때로는 그러한 순간이 예술가가 되게 한 동기의 일부가 되기도 하며 감동을 준 작품들은 영웅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나는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을 처음 본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UCLA의 희귀본 도서관으로 가는 어두컴컴한 복도를 걸어가다가 문득 올려다보니 그가 찍은 사진이 걸려있는 게 아닌가.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혼돈스러웠다. 그 사진은 나에게 감상을 위한 사진이었지 내가 창작해야 할 사진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작품도 그 작품이 보여준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지워버리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후 몇 년이 지나 그러한 예술의 힘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창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작품 그 자체에? 감상자에게? 만일 어느 때 어떤 한 작품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그 순간에 창작해야 할 작품이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다가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만다. 정말이지 우리 자신의 작품은 시간 및 장소와 너무도 밀접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미적 감정을 되살려 현재의 작품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이 이미 최고작을 완성했다는 시원섭섭한 생각이 든다 해도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전진해야 하는 것이다. 예술가가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든 자신의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끼던 고대에는 고양된 자의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예술작품의 구현된 의미와 개성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고 예술 문제와 기타 모든 문제 사이의 간극은 지극히 좁았다. 교회의 성상으로부터 가정용품에 이르는 예술가의 작품을 대중 모두가 누리고 감상했다. 이렇듯 2200년 전 그리스 원형 극장에서는 14,000명의 관중 앞에서 에우리피데스의 연극이 공연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오늘날의 예술 문제는 광범위한 대중에게서 떨어져 나와 예술가들의 관심으로만 남겨졌다. 예술가들은 빈번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탈선하여 예술 자체의 시간과 장소를 다루어 보겠다는 상당히 지적인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시장 문 밖을 나서기만 하면 사라져버리는 인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트 포럼지의 독자 외에 중성적인 생체 표현주의 신건축운동을 생활에 구현하려는 노력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또 있을까? 뉴요커지의 기자이자 작가인 아담 고프닉은 말한다. 포스트 모던 예술은 무엇보다도 관중을 넘어선 예술로 특징 지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인간에게 의의 있는 재료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곧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압박감 속에서 그들은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도용한 입자로 캔버스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치 예술 자체가 주제에 보편성을 주는 것과 같이 예술의 모든 대상이 자동적으로 본래의 힘을 지니게 되는 것 같다. 아울러 인디언들의 약초다발의 힘도 자신의 작품에 담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거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도 자신이 완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도시의 예술가들이 30m 이내에 있는 코요테의 늑대와 독일 셰퍼드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작품에 코요테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공통 전제는 시 공간을 넘어 힘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이 구현한 의미와 참조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누군가 말했듯이 그리스 어부의 모자는 그리스 어부 외에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작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 대부분은 한동안 작품이 순탄하게 전개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중단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런 돌발적인 변화에 부딪히는 것은 진부할 정도로 흔한 현상이지만 예술가들은 이러한 경우를 실패에 대한 암울한 징조로 보는 경우가 많다. 예술가의 공포극에서 주연 후보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고갈된 자들이거나 지금까지 전혀 가치 없는 막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승자는 다행히도 둘 다 아니다. 예술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아이디어보다 반영률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잘못된 아이디어를 쫓고 있었다는 두려움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초행길에선 흔히 작품이 실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거라는 미련을 던져주기 마련이며 실망스러운 작품을 보면 부인하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니야. 좀 더 크게 아니면 좀 더 작게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나 돈이 많았더라면 저 우스꽝스러운 녹색을 쓰지 않았더라면 녹색은 어렵다. 이렇게 자신을 속여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것을 빼버리고 나면 작품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시간 여행자들과 심령술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오늘 오로지 오늘만을 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이 하루하루 한 점 한 점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한 대로 현재가 이루어지며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슬럼프에 빠졌을 때뿐 아니라 예술에서 모든 경우, 심지어 작업이 최고조로 잘 진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효과적이라면 대개 작품 창작은 지속될 수 있다. 한창 작품이 잘 되어 가다가 갑자기 벽에 부딪히게 된다면 아마 완벽하게 역할을 해오던 접근 방식을 불필요하게 변경시킨 결과일 수 있다. 몇 년 동안 나는 낮에는 예술 작업을, 밤에는 글을 써오다가 시간을 서로 바꾼 적이 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글이 고갈되어 버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이디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낮보다 밤에 글이 잘 써지기 때문이었다. 일이 막 엉켜서 잘 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조심스럽게 되돌아서서 창작이 잘 된다고 느껴지던 때의 습관이나 방식을 되살리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자기가 빠져나왔던 공간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적어도 작품도 다시 돌아올 테니까.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술가들은 일정한 개념적 관성, 즉 세계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자신이 향하던 방향으로만 계속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신대륙에서 돌아온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말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는 기존 관념을 버리지 않았듯이 말이다. 그들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자라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관점을 더디게 바꾼다. 보통 내일의 작품은 순전히 오늘 손에 쥐고 있는 도구에 의해 모양을 갖추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의 역사는 기술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문예부흥기 이전 이탈리아의 프레스코화, 플랑드르의 템페라화, 프랑스 남부의 외광파 유화, 뉴욕의 아크릴화 등 각각 전통적인 기술은 자신들의 독특한 색이나 채도, 붓질, 질감, 관능과 형식을 작품에 구현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수단에 따라 가능한 결과가 초래된다. 수단은 작품 결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본적 표현의 한계 설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특정 수단 또는 재료가 없어지면 만드는 방법이나 사용법을 잊어버려 예술적인 가능성이 함께 사라지기도 한다. 바로크 악기의 음색, 활판 인쇄술, 백금활자 주조술 등은 사멸의 위기에 처한 예술 창작 수법들의 예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단이 출현하면 새로운 예술 창작의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데 1870년대에 짜서 쓸 수 있는 금속 튜브에 유화 물감을 담는 법이 발명되자 화가들이 처음으로 작업실을 떠나 들판에서 유화 작품을 그리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들이 바로 인상주의자로 알려지게 된 자들이다. 다시 한번 말해 예술가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는 익숙한 수단이나 재료를 써야 할 때는 언제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줄 새로운 수단이나 재료는 언제 쓰느냐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젊은 예술가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단과 재료를 실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험이 많은 예술가는 간단하고 특정한 수단과 재료를 사용하는 편이다. 시간이 흘러 예술가의 손이 더욱 능숙해졌을 때 그가 선택한 수단은 예술가의 정신적 도구가 되고 때가 된 탐구는 결국 표현을 낳는다.
하지만 어느 길을 택하든 창작 방식을 수정하는 데에는 언제나 큰 난관이 따른다. 즉, 그 방식 자체가 무엇인지 거의 모른다는 점이다. 그래도 작업이 잘 진행된다면 그따위는 도대체 알아서 무엇한단 말인가? 작품 창작 과정의 수천 수만 단계는 무의식적으로 거치게 되며 예술 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것은 접시 닦을 때 한 방향으로 닦을지 아니면 돌리면서 닦을지를 결심하는 과정만큼이나 무의식적이다. 실내로 그림을 그릴 때 왜 컨트리 음악을 듣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것이 밝은 색깔을 택하게 하도록 하기 때문인가? 코트를 입고 그림을 그리면서도 왜 작업실 난방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붓질에 힘이 들어가는가? 종이가 어느 정도 젖었을 때 수채 물감이 잘 먹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져보고, 냄새로, 종이의 부드러운 정도를 보고, 우리는 어째서 이러한 일들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저 그렇게 할 뿐이다. 작품의 결과를 바꾸려면 우선 진흙을 이기는 것처럼 자동적인 것들을 마치 활을 쏘듯이 민감한 접근 방식으로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작업 과정을 세밀히 감각해보자. 고심 끝에 터득한 습관이나 반복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몸에 밴 작업 습관대로 작업실에 가서 재료를 들어 특정한 작품을 창작할 때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다. 쇼팽의 마주르카를 들여다보면 그가 음악 형식을 고안해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 알 수 있다.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피아노 앞에 앉아 그 이상하게 끊어지는 4분의 3박자의 곡을 즉흥적으로 치다가 점차 소곡으로 완성시키는 모습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다. 탐구와 변주의 가치가 있었던 이 형식을 쇼팽은 수년 동안이나 재사용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24개의 건반을 가지고 서곡이나 푸가를 작곡하는 데에도 이러한 방식이 확실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작곡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적어도 딛고 시작할 발판은 있었으니 말이다. 어디 보자. F샵 마이너를 아직 해보지 않았지? 이렇듯 어떤 특정한 형식에 대한 자신만의 원리를 터득하면 새로운 작품을 재창조해내기가 더 수월해진다. 그러므로 유용한 형식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번 찾아내면 사소한 이유 따위로 버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음악 교사들은 쇼팽의 마주르카 형식이 좀 반복적이고 진전이 없다고 주의를 줄지도 모르겠다. 글쎄, 사실 진전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마주르카 작곡은 오직 쇼팽에게만 유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마주르카는 쇼팽에게는 작곡에 다시 임할 수 있게 한 수단이자 다음 곡 작곡의 발판이었다. 빈 캔버스의 첫 붓질을 어떤 도구로 하는가로서 작품의 실질적 가치가 결정된다. 오직 충분한 시간을 들인 창작자만이 작품 창작 과정에서의 일정한 습관이나 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이다. 감상자들은 종종 교사들도 예술작품 창작 과정의 개인적인 세부 사항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아마 완성된 작품만을 봐서는 그 세부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예를 들어 해밍웨이는
타자기를 상점 계산대 높이에 올려놓고 서서 글을 썼었다고 한다. 그가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가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그 괴상한 습관은 그의 글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그 습관을 버렸더라면 그의 소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해 예술 창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자신의 작품이 창작되는 방식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유용한 생활 방식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예술 작품은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에 드러나는 표현이다. 시간이 지나며 생산적인 예술가의 삶은 유용한 습관과 실질적인 방식으로 채워져 일련의 완성작들이 계속해서 표면화된다. 또한 그러한 예술적인 태도는 단순한 과정을 넘어 작품에 자신만의 고유한 미학을 심어주고 진정한 행복의 순간을 찾아오게 한다. 예술 작품의 형식과 감정을 연결시켜 주어 예술 창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과정이다. 이는 마주르카의 어두운 분위기와 대조적인 경쾌한 곡조처럼 창작자의 삶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작품이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된 창작자는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자동적으로 작품에 스며드는 것이다. 그 결과 일단 어떤 작품을 창작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한 작품의 개별적인 부분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파트 1 챕터 5 나만의 작품 찾기를 읽었습니다. 책은 파트 2로 이어지는데요. 파트 1에서는 작가의 내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파트 2에서는 작가 밖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5에서 저자는 작가들에게 나만의 진정한 작품을 찾는 것에 관해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작가에게 자기가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선택한 재료와 방식을 무시하지 말고 초기부터 형성된 과정을 잘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아이디어에서부터 형성되어진 습관과 방식에는 작품의 형식과 감정이 통합된 작가 그 자신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일 거라고 합니다. 만약 아직 자기만의 습관과 방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을 더 꾸준히 들여야겠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길 기대할게요. 안녕.